학개론 제3편 부동산 시장 요약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화이팅! 부동산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의 개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비교. 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진입과 탈퇴가 용이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참여자는 고가성이 있어서 시장 참여가 제한적,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그리고 유효 수요자와 유효 공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다. 또 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의 동질성이 표준화된 동질적인 재화를 가정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재화의 동질성을 보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재화는 모두 이질적이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불성립한다. 부동산이 그렇지.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이동 가능성, 자원의 완전한 이동 가능성이 있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없는데, 불완전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의 이동 가능성을 보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자원의 이동이 불가하고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지. 또 완전 경쟁 시장의 정보의 완전성은 정보의 양과 질이 동일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정할 수 있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의 완전성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성에 따른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의 가격과 이윤을 보면 항상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정상 이윤만 획득 가능한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과 이윤을 살펴보면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는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획득 가능한 거지. 완전 경쟁 시장의 정부 개입을 살펴보면 완전한 이상적 시장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한데, 불완전 경쟁 시장의 정부의 개입을 살펴보면 가격 기구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패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특성을 갖는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국지성이라고도 하고 부동성이라고도 하지.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되고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 지역 시장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시장마다 다른 통제와 규제를 받게 된다.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이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도 달라지게 된다. 이거를 이질적 가격이 형성된다 라고 하지.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인데, 부동산은 고가성, 내구성, 그리고 개별성, 부종성 등의 특징이 있어. 수요 측면에서는 개별성, 그리고 고가성, 내구성으로 인하여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이거 문제의 지문으로 잘 나와. 개별성, 고가성, 내구성 외워야 돼. 공급 측면에서는 부증성, 생산 기간의 장기성, 법적 규제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공급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급 조절에 장시간 소요가 된다. 부동산의 공급 측면에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 개별성,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와.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되고, 이는 불합리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전자계약제도, 간접투자시장의 공시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다.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거는 개별성이란 말인데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대량 생산이 어려워 가격 조절 기능이 제한된다. 표준화된 상품이 없으므로 일물일가, 한 개 물건의 한 개의 가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안정 경쟁시장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하나하나의 개별적 상품은 각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비독점적이지 않다. 독점적 시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시장의 비조직성, 개별성이고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 부동산 시장은 유통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이거 지문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유통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집중 통제가 제한되고 거래 당사자 간의 개별적 사정에 의한 거래 형태가 많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므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다한 법적 규제, 부증성, 사회성, 공공성이 높은 시장이므로 공적 개입이나 규제가 많다. 과다한 법적 규제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공매의 제한,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 거래의 제한성. 이것도 개별성에 관한 건데 가격 하락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기가 제한된다. 판금성, 유동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금융,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 또는 부동산 공급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대출을 조금 받을 거고, 그러면 집을 대출받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그러면 집을 살려는 수요자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또 감소가 되는 거야. 자본시장,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MBS 발행, 이거는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PF 금융 확대가 되면 부동산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떨어지고, 이자가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고. 쉽죠잉? 부동산 시장의 기능, 교환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가격의 창조 기능,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뭐 이런 게 있는데, 교환 기능은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무형의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 현금이 교환, 서비스와 현금이 교환된다. 이런 거, 추상적 시장, 이런 거고. 자원 배분 기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배분, 물적 자원, 공간, 위치, 소유권 등 자원 배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고, 정보 제공 기능이란 시장 참여자에게 가격이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적 주체가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토지 및 주택 가격 등. 가격의 창조 기능은 매도자의 하한선과 매수자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하여 그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 기능은 토지 이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도심의 높은 집과 지대는 입지 경쟁의 산물이다. 양과 질의 조절 기능은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급 상품의 차별화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부동산의 놀라운 기능, 와우, 언빌리버블. 주택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 주택시장 분석의 기본 개념, 주택 서비스. 주택에서 얻는 효용을 말한다.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주택 수요, 주택 소요. 다른 뜻이야. 주택 수요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로 구매력이 동반된 고소득층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면 중상층 이상의 유효 수요 계층. 그래서 공급은 유량 개념, 그리고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주택 소요는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이고, 대상은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량의 개념이야. 그래서 기존 주택, 기존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어져 있는 집, 이게 소요고, 수요는 새로 짓는 신규 주택.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중상층이 수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이거는 소요. 그치? 주택 수요, 주택 소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유량, 저량. 유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택 저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수요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 기억해야 되고, 주택 시장의 단기 균형. 단기에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단기에는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수량은 불변이다. 단기에 수요의 증가, 단기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증가를 해도, 상승해도 주택 수량은 단기에는 증가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짧은 기간 안에 집을 뚝딱뚝딱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단기에는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 그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뭐 자재값이나 인건비 같은 거, 생산 요소는 그런 거잖아. 그런 게 하락을 해. 그러면 건물이 짓는데 단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확 늘 수가 없잖아. 집을 짓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해도 하락한 당시에는 가격은 변하지 않아. 가격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기에는 공급량이 늘어나. 이거 문제로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단기에는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단기에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주택시장의 장기 균형. 장기에는 신규 주택의 생산 공급, 유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장기에는 신규 주택의 생산 공급, 유량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저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주택의 생산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택의 여과 과정, 주택 순환 과정과 주거 분리.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현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한된 소득 하에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이용 주체가 변화하는 현상을 주택 여과 현상,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주택의 여과 과정, 주택의 하향 여과. 고소득층,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하위 계층에게 이전되어 저소득층의 이용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택의 상향 여과. 고소득층, 상위 계층이 저가 주택을 매입, 개량하여 고소득층의 이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예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뉴타운 개발 등을 말한다. 여과 과정을 통한 주택 시장의 변화.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이 금지. 단기의 주택 공급은 고정이 되고 이때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저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가주택의 일부가 하향 여과되어 저소득층에게 제공, 공급, 수량은 불변.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면 전체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공가의 발생은, 공가는 빈집이야. 공가의 발생은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기억하고 중요해. 공가의 발생은 중요한 지문이야. 공가의 발생은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빈집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지문. 하향 여과, 상향 여과를 공가, 빈집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하향 여과로 인한 고가 주택의 공급 감소, 초과 수요는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고가 주택 신규 공급, 장기에는 유량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면 되고, 주택의 여과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은 증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달성된다. 기억하면 되고, 하향 여과로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불량주택의 주된 발생 원인은 저소득이다. 이거 중요해. 하향 여과로 발생하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기억하고, 불량주택의 주된 발생 원인은 저소득이다. 따라서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 행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불량주택 문제 해결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거분리. 소득의 차이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주거분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서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소득의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여과 과정, 외부 효과, 침입과 계승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과 과정에 따른 주거분리를 살펴보면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작고 상위 계층이 계속 이용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고가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거는 좀 지문으로 보긴 어렵다. 이거는 넘기고, 외부 효과에 따른 주거분리. 고가주택 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부자 동네 근처에 있는 저가주택이 있어. 그러면 그 저가주택은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일반 저가 동네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매매가 돼. 그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 그리고 저가주택 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이 있어. 걔는 내부는 고가인데 집의 위치가 저가 동네에 가까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 효과가 부의 외부 효과라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 의해서 할인되어서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게 있다고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침입과 계승에 따른 주거분리. 단어야. 침입과 계승에 따른 주거분리. 고가주택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유입이 되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고 점차 그 지역은 저가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다. 고가주택이 살다 보면 집이 오래 살다 보면 집이 낙후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 그러면은 거기에 저소득층이 이사를 가는 거지. 저가주택 지역으로 고소득층이 유입이 되면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고 점차 그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저가주택 지역으로 고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 왜 이사를 가냐면 거기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돼서 새로 싹 고쳐져서 더 좋은 동네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향 여과라고 하는 거야. 저가주택 지역 내에서 주택의 개량비보다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크다면
저가 주택 지역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현상을 토지 및 공간 이용에 대한 침입과 계승, 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율적 시장 가설. 개념은 효율적 시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미 신속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정보를 활용하여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가설로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 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증권 투자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한 것이다. 정보의 범위, 정보가 반영되는 강도에 따른 분류. 이걸로 이따가 문제 많이 풀어볼 건데 정보에 대해서 나누는 거 세 가지 있거든. 하나는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 두 번째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세 번째는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이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이 준강성이 약성도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 이렇게 강성은 준강성, 약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준강성은 약성도 포함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뭐냐면 과거에 공개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상 이상의 초과 수익, 이윤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 과거의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가격 변동 추세, 거래량, 패턴.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준강석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 및 현재에 공개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 현재 정보에는 공표된 재무제표, 영업실적, 사업계획, 경제환경 등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내재, 본질, 가치 분석이라고 해. 강성 효율적 시장 가설은 과거, 현재 미공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상 이상의 초과 수익 이윤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여기에는 뭐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고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부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거는 문제로 확인하면 더 쉬워. 하여튼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 효율성의 정도 또한 다를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 이것도 문제로 이따 풀어볼 거지만 정보가 자산 시장에 각각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로 어느 누구도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의미한다. 정보, 비용은 이윤, 할당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건 나중에 표로 한번 보고, 부동산 시장의 할당 효율성. 부동산 거래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불안전 경쟁 시장도 정보로 인한 이윤과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지문인데 지금 읽어주는 거.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질문 외우세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의 초과 이윤이나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정보 가치의 계산. 읽어줄게 이거. 현실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로 예를 들어볼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여기서 문제에서 나타내주는 예시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1단의 토지가 있대. 개발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 있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들었어.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이 된다면 6천만 원으로 뜰 거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4천만 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고 기업 도시로 개발 가능성은 40%래. 이 정보만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개발이 될 확률은 가능성은 40%. 그리고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그 땅이 4천만 원, 개발이 되면 그 땅이 6천만 원.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20%. 그리고 개발이 된다면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여기 주어졌잖아. 이걸로 계산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정보 가치를 구하는데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확실하게 1년 있다가 개발이 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가치를 구할 거야. 현재 가치 PV는 써줄게. 가까이. 첫 번째는 현재 가치 PV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 스트림 안 되니까 PV는 1 플러스 내가 한 거 보여줘야 된대. 아래 인승 그다음에 여기는 미래 가치 맞지? 이렇게 구하는 형식이거든.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1 플러스 R의 n승은 n승분의 FV 하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표를 대입하면 1년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0.2 1 플러스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0.이고 기간, 여기 N은 기간이잖아. 1년이니까 1년. 그리고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2년 후에 된다고 하면 미래는 6천만 원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할 거는 이거는 확실한, 두 번째는 불확실한 현재 가치 구할 거야. 이거는 1 플러스 똑같이 20% 그러니까 0.2에 1년. 그리고 위에는 불확실한 거니까 개발이 안 됐을 때는
40%, 개발 가능성은 40%니까 0.4% 곱하기 6천만 원 더하기 개발이 안 됐을 때는 0.6, 60%, 안 됐을 때는 4천만 원이 땅값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4천만 원 계산하면 끝이. 그래서 따라서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 1,000만 원이야. 따로 궁금하면 카톡으로 보내줄게. 어쨌든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어. 요약 정리는 이걸로 하고 문제풀이는 바로 이어서 해줄게.